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바람도 쉬어서 넘어가는 고개. 오, 그렇다면 바람이 쉬어서 넘을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고개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는 역시 고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내게 된 정보는 굉장히 높은 고개다. 엄청 높은 고개예요. 요거가 되겠고요.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까지도 쉬어 넘을 수밖에 없는 높은 고개. 그래서 첫 번째 초장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가 무지막지하게 높은 고개구나. 요거 정도를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자, 산진이 하면 이게 매입니다. 매인데 산에서 자라나 묵은 매. 그래서 야생의 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진이는 요거는 아마 물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손숫자의 잘못된 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에 의해서 키워진, 즉 뭐라 그래야 되나, 집매라고 해야 될까요? 집에서 길들인 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동청 하면 역시 매입니다. 송골매의 다른 이름이고요. 보라매 역시 매죠. 이 매는 길들여서 사냥에 사용하기 위해서 쓴 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중장의 열거를 그대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의 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 부분에 굉장히 수다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설시조라 그랬죠. 그 수다가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해악,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들조차도 쉬어넘는 고봉 높은 봉우리 장성령 고개. 장성령 고개는 그냥 고개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장, 중장 별거 없습니다.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가 무진장 높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가 누구든 쉬어 넘어야 하는 굉장히 높은 고개입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종장. 시상이 집약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보를 얻어봐야 되겠죠?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그 너머라는 건 어딜 넘어예요? 그렇죠? 그 높은 봉우리 넘어서 님이 왔다고 한다면 나는 시적하자 자신이 등장하면서 아니 한 번도 쉬어넘고 가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모두들 바람도 구름도 그 다음에 많은 매들, 그 잘 난다는 매들까지도 쉬어넘는 그 고개를 나는 단 한 번도 쉬어서 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아니하겠다. 그렇죠? 왜 나는 그렇게 되는데 조건이 있죠.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은 여기서 님이 중요한 시어가 되는 거 당연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님이라는 조건이 나에게 충족된다면 나는 쉬어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누구도 쉬어넘는 고개를 나는 쉬어넘지 않고 가겠어요. 왜? 님이 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앞에 초장과 중장 부분의 높은 봉우리를 강조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대조는 결국은 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의지? 그러면 사랑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님이 그곳에 온다면 나는 절대로 쉬지 않고 넘겠어요 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님이 현재 내 곁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적 하자는 뭐예요? 님이 그 고개를 넘어서 나에게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렇죠?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재미있는 그 서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진솔하게 그려지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임에 대한 그리움과 그다음 사랑의 의지를 그린 작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개라는 것이 님과 나와의 사랑에 있어서의 장애의 요소가 될 수 있겠으나 나는 절대로 그 장애에 굴하지 않는다, 극복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장치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사설시조는 이정신이라는 작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작가가 드러나 있는 시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정신이라는 인물은 정확한 연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당연히 조선시대 테고요. 노래를 지어 부르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한 13수 정도의 작품이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요 사설 시조는 현실 비판적인 풍자적인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거, 풍자 정신, 비판 정신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벌거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거미줄 태 하면 이건 뭐냐?
잠자리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망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잠자리채. 요즘 글쎄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이걸 사용해 봤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서 모기장 같은 걸로 요래 생겨가지고 뭐 곤충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 씩 해가지고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죠. 집어넣은 다음에 빠른 동작으로 잽싸게 야를 이렇게 획 돌려야 됩니다. 획 돌려가지고 곤충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포획을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잠자리채죠. 전문적으로 이런 곤충 채집을 하는 사람들의 잠자리채는 굉장히 좋다 그러죠. 이 대가 낚싯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무지하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도 그 나비 채집이 취미세요. 그래서 나비 한 마리에 뭐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그런 나비들을 본인이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죄송합니다. 자, 벌거벗은 아이들이 그런 잠자리채를 들고 거미줄태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개천으로 물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데? 발가숭아 발가숭아 외칩니다. 이렇게 누가 벌거벗은 아이들의 외침입니다.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중난이라 이리 오면 사난이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벌거벗은 아이들이 발가숭이한테 뭐예요? 아마도 고추 잠자리로 보여지죠. 그렇죠? 고추 잠자리에게 외쳐요. 고추 잠자리야. 저쪽으로 하면 죽고 이쪽으로 하면 산다. 뭐예요? 뻥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고추 잠자리 입장에서 보면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이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오면 죽는데 이쪽으로 멋모르고 왔다가는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모해라고 하죠. 남에게 해를, 그러니까 꾀를 내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해의 멘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불호난이 발가숭이로다. 자, 여기 재밌죠. 부르는 것 또한 발가숭이다. 발가숭아 언어 유희의 한 면을 우리가 또 보겠는데요. 말장난이죠. 발음상 유사하죠. 벌거벗은 아이들을 발가숭이, 그러죠? 그 다음에 고추 잠자리를 또 발가숭이라고 해서 발가숭이가 발가숭이를 잡는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해야, 그리고 이렇게 모해, 거짓을 통해서 상대방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나쁜 해를 끼치는 것, 이런 현실에 대한 개탄, 비판, 그래서 역시 그 풍자의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벌거숭이가 벌거숭이를 잡는다라는 것은 야네들은 어떻게 보면 동격입니다. 이름상으로. 그렇죠. 부름의 그 형태가, 언어 형태가 동일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얘네들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왜? 발가숭이가 발가숭이를 잡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발가숭이는 인간이요, 이 발가숭이는 힘없는 잠자리다 해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뭐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재밌는 그냥 아이들의 놀이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놀이를, 여기까지 그냥 아이들의 재밌는 놀이를 그냥 즐겁게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종장 부분의 시상이 집약되면서 좀 달라집니다.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자,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한 비판, 개탄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러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속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일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에 있다. 혹은 약육강식. 그렇죠? 약육강식. 그 강자가 약자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세태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벌거벗은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추 잠자리야 저리 가면 죽어 이리 오면 살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들, 벌거벗은 아이들이로군요. 아마 세상 일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 속임의 이야기에 당하고 또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속고 속이는 게 세상사 아닐까요? 허탈합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자성어 떠오르는 거 있죠? 그죠? 교언영색 들어봤을까요? 뭔지 알죠? 교언영색. 그죠? 교묘한 말과, 그죠? 아름다운 태도,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자성어, 구밀복검,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구밀복검. 입에 밀, 이거 뭐야? 꿀이죠, 꿀. 입에는 단,
이야기를 하면서 복권 배는 상대방을 해칠 만한 칼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벌거숭이야 이리 오면 살고 저리 가면 죽어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바로 상대방을 꼬시는 사기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 교원영색 구밀복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속고속이는 세상사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그런 현실 비판적인 그죠 풍자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군요. 자 그럼 103번째 서방님 병 들여두고 쓸 것이 없어서 자 여기서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도 돈 될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남편은 병이 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는 뭐 집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종로 저제 달래 팔아서 종로는 종을 치는 곳인데요. 지금의 아마 종로 보신각 종 있는 곳 뭐 이쪽이 아닐까 싶어지고요. 저자는 시장이죠. 장에 나가서 달래를 팔아. 달래라는 건 이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인데요. 옛날에 그 머리에 덧대기 위해서 요즘도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거기 뭐 예쁘게 이렇게 덧대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인공적인 어떤 모발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카락을 팔아서 뭐 떠오르는 외국의 선물이라는 뭐 소설도 기억이 날 겁니다. 머리카락을 팔아서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과일들을 샀군요. 아차차차차, 재밌네요, 그렇죠? 재밌는 감탄사가 등장을 하면서요. 잊었구나, 오화당을 잊어버렸구나. 자, 오화당이라고 하면 뭐 맛있는 사탕이에요, 그렇죠? 뭐 달짝지근한 중국산 사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탕을 잊어버렸구나. 왜? 이 사탕을 뭐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수박에 숟가락이죠. 이거 숟가락. 수박에다가 숟가락을 꽂아놓고 한숨 겨워 하노라. 자, 수박에 숟가락을 꽂았다. 그렇다면 수박을 숟가락을 푹푹 파가지고 여기다가 배, 감, 뭐 유자, 석류 이런 거에다가 오화당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죠. 화채, 수박화채라 그러죠. 수박화채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박화채를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남편이 병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먹여주려고. 이게 아마도 그 남편의 병에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는 녀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먹여서 남편을 좀 돕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서방님 병 들여두고 쓸 것이 없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종로 저자 나가서 머리카락을 팔아 배를 사고 감을 사고 유자를 사고 석류도 샀어요. 아하하 이런 젠장 잊어버렸군요. 오화당 사탕을 사는 걸 잊어버렸어요. 수박에다가 수박화채 만들려고 숟가락 꽂아놓고서 열심히 파다가 갑자기 이걸 깨닫고 한숨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숨의 구체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잊어버렸구나.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잊었기 때문에 덜렁거리는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성향, 그죠? 실수 때문에 한숨 겨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계기겠어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더욱더 나를 한숨 겹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음식을 해줄 정도의 지극정성의 사랑 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병든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한번 정리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시어마님 며느라기 나빠 시어머님 부르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마치 이 작품은 그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야기를 그 시어머니에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토로하는 그런 어떤 풍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며느리 나아가서는 뭐 현대에도 시집살이 하고 있는 뭐 며느리들이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쁘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나빠서 싫어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어머님 며느라기 싫다고 벽바을 부엌입니다. 부엌의 바닥입니다. 부엌의 바닥을 구르지 마세요. 구른다라는 얘기는 발로 이렇게 쿵쿵쿵쿵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누군가 잘못하면 예이 새끼 예이 이러면서 화낼 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겠죠. 자, 시어머님 며느라기 싫다고 부엌 바닥 좀 구르지 마세요. 쿵쿵거리지 마 이런 얘기죠.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빚 대신에 받은 며느리입니까?
값에 처온 며느리입니까? 자, 물건값 대신 처온 며느리입니까? 자, 며느리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중매를 했든지 사랑을 했든지 여차저차해서 며느리로 들여온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 대신 데려왔습니까? 빚 대신 받아왔습니까? 제가 이 집의 종입니까? 물건입니까? 막 이런 외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밤나무 썩은 등걸에 밤나무의 썩은 등걸이라는 건 그 나무 그 그 줄기가 잘라낸 그런 나무의 어떤 밑둥 그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썩은 그 밑둥에 회초리 알죠? 두드러 패는 회초리. 회초리가 나는 것과 같이 앙살푸신. 자, 앙살푸신이라는 이 시어 문맥으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회초리와 같이 어때요? 그렇죠? 무서운 회초리처럼 무서운 누구 시아버님. 자, 식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민요 작품에서 시집살이 노래라는 민요 작품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이 작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매우 유사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그 작품에서도 그 시집 식구들에 대한 그런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격을 얘기해요. 여기도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밤나무에 썩은 등걸에 회초리 이콜 매서우신 시아버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볕뺀 쇠똥같이 볕을 보인 소똥하면 여러분들이 소를 글쎄요 소가 똥 싸는 거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가서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서 소가 똥 싸는 걸 보면은 얘들은 속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약간의 그 좀 액체 성향이 강한 그런 설사똥 비슷한 거를 부악박 쌉니다. 그럼 길바닥에다 이렇게 이동간에 얘들은 싸요. 이렇게 서서 싸는 게 아니라 이동간에 푹탁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길에 이제 소똥들이 뚝 있어요. 그럼 햇빛에 이 소똥이 마르게 되면 빈대떡처럼 이렇게 원반 접시처럼 이렇게 딱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들은 그 소똥을 주워다가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뭐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소똥 집어던지기 원반 던지기처럼 소똥 집어던지기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소똥이라는 게 햇볕을 보면 바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대종고신 그렇다면 역시 요 시어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볕을 베서 바싹 마른 소똥같이 대종고신 그렇다면 어떤 뜻이에요? 대종고신은 그렇죠. 까다롭다. 말라 비틀어진 까다로운 깐깐한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서운 시아버님 그다음에 깐깐한 시어머님 3년 결혼 망택에 3년 동안 결혼이라는 것은 이거는 얼거맨 그죠? 역근 이런 뜻이 되겠죠. 3년 동안 역근 망태라는 것은 뭐 이렇게 집 같은 것으로 엮어가지고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처럼 메고 다니는 거겠죠. 그 망태에 새송곳 뿌리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3년 동안 망태기를 만들어요. 망태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한 하룻밤 정도면 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3년 동안 했다라는 건 정말로 완벽하게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새 송곳, 날카로운 송곳이 이 3년 동안 정성 들여서 만든 그 망태기를 일순간에 뻥 뚫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송곳 얼마나 날카로운 녀석이고 아픈 녀석입니까? 그것과 같은 뾰족한 시누이. 자, 시누이 역할 뭔지 알겠죠? 시누이 성격 뭔지 알겠죠? 그냥 톡톡 쏴야 돼요. 찔러대요.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막 이러면 또 시누이가 옆에서 아우 언니 정말 나 아우 저런 사람 처음 봐 뭐 이러면서 옆에서 거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욱더 밉다는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시누이도 시집 식구 중에는 굉장히 괴롭히는 존재로서 많이 드라마 같은 데도 굉장히 잘 등장을 하죠. 참으로 참 대단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절절한 마음이 언어로서 표현될 땐 이렇게 참 기막힌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망태기 만들었는데 그걸 일순간에 팍 뚫어버리는 송곳 같은 시누이. 다 이거 멋있죠. 당피과런밭에 돌피나니 같이 당피하면은 뭐 이거 곡식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곡식의 일종인데 이건 긍정적인 녀석입니다. 그 당피를 가른 밭에 그러니까 쓸모 있는 곡식을 가른 밭에 돌피 이거 잡초입니다. 부정이죠. 부정적인 거. 돌피가 나는 것 같이 잡초가 나는 것 같이 샛노란 웻꽃 오이꽃인데 좀 연약해 보이는 얘도 부정이죠. 그죠? 같은 피똥 누는 아들. 이 아들은 남편을 얘기해요. 남편. 그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란 존재는 좋은 그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에 잡초처럼 나는 웻꽃 같은 별 볼 일 없는 병들어 있는 남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적으로 시어머님, 시아버님 무섭죠. 시어머님 깐깐하죠. 저 시누이 정말 날카롭죠. 그런데
내가 결혼한 그 남편, 즉 대개 자제분, 그죠? 며느리 입장에선 대개 자제분 어떤지 보세요. 피똥이나 질질 싸고 앉았잖아요. 이거 몸도 약해가지고 에이 이런 얘기죠. 건밭에 맺꽃 같은 이건 다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건밭에 맺꽃. 뭐 어떤 식물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건밭은 뭐 여기서는 이제 기름진 밭이 되겠고요. 맺꽃이라는 것은 이것도 좋은 식물이 되겠죠. 나팔꽃 비슷한 그런 꽃인데 이걸 이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며느리를 자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며느리 그러니까 나는 쓸모 있는 녀석, 좋은 녀석, 건강한 녀석. 나를 어디를 나빠하시는 거 어디가 나쁘다 그래요. 대개 아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세요.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웻꽃, 그 다음에 돌피, 그 다음에 건밭에 맺꽃 대조를 이루는 시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쁘다고 싫다고 부엌바닥 좀 구르지 마세요. 신경질 좀 내지 마세요. 시어머님 빚 대신에 받아온 며느리입니까? 물건값 대신 쳐온 며느리입니까? 밤나무 썩은 등거로 회초리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무서운 시아버님 계시죠? 또 햇볕에 보여서 바짝바짝 마른 그런 깐깐한 시어머님 계시죠. 3년 동안 망태기를 그냥 열심히 그냥 짰는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뚫어버리는 그 송곳같이 그냥 날카로운 시누이 있죠. 아우 못 살겠어요. 게다가 좋은 식물이 나는 좋은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에 잡초처럼 웻꽃같이 그렇게 피똥이나 질질 싸고 있는 대개 아들 이런 아들 두고서 나 진짜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쓸모있는 딸 쓸모있는 며느리를 어디가 나쁘다고 자꾸 욕하고 그러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구절절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공감되는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작품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요 작품 중에 시집살이 노래라는 작품하고 연결해 보면 정말 잘 연결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시집살이의 어려움에 대한 한탄, 현실 비판적인 풍자적인 무엇을 풍자했나요? 이 작품에서는 그렇죠. 시집 식구들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죠. 시집 식구들에 대한 비판, 불만, 비판, 불만, 풍자 이런 것들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유라는 적절한 재미있는 해학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멋지고 재미있는